딱 한 번만. 보는 사람도 없는데 한 번만 쳐볼까? 그 선택이 15년 동안 봉인된 비극을 다시 깨울 줄은 그는 몰랐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현관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쾅!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에서는 운전기사 최서준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곡이었습니다. 15년 전 세상을 떠난 딸이 마지막으로 작곡했던 미완성곡. 어디에도 공개된 적 없는 그 선율을 저 청년이 완벽하게 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럴 수가. 대체 어떻게. 서준이 눈을 뜨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15년 전 그 비극의 날 호숫가에 있던 소년. 혹시 저 청년이?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28살의 청년 서준에게 세상은 아름다운 화음보다는 날카로운 소음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빌라촌의 아침은 언제나 옆집의 층간소음과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준 익숙한 손길로 어머니의 약을 챙겼습니다. 엄마, 이거 드셔야 안 아파요. 오늘은 날이 좋으니까 창가에 좀 앉아 계세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는 서준을 보며 그저 배시시 웃을 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아들의 피아노 연주와 노래를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던 분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상태였습니다. 서준은 그런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쥐어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는 딱딱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피아노 건반 대신 트럭 운전대를 잡으며 생긴 훈장이었습니다. 서준은 국립합창단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실력 있는 합창단원이었다는 화려한 과거를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어머니의 비싼 치매 치료비와 약값을 대기 위해서는 꿈보다는 당장의 현금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는 대신 누군가의 뒤편에서 묵묵히 차를 모는 운전기사로 전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면접을 보러 간 곳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바로 강상그룹의 수장 강태산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삼엄한 경비는 서준에게 큰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운전기사 지원한 최서준이라고 합니다. 면접장에서 마주한 강태산 회장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15년 전 딸을 잃은 뒤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노신사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오직 서늘한 권위뿐이었습니다. 회장은 서준의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짧게 내뱉었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고 보고 듣는 것은 절대 밖으로 내뱉지 마라. 특히 이 집안의 물건에는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것이 조건이다. 서준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에게는 자존심보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 수 있는 이 일자리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서준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무엇보다 서준의 신경을 자극한 것은 거실에 덩그러니 자리한 피아노였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피아노가 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넋을 잃고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알 수 없는 그리움이었습니다. 첫날 가정부가 했던 경고가 귀에 쟁쟁했습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이끌림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서준은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이 해외 투자자들과 조찬 미팅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6시, 저택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서준은 차를 준비하며 저택 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한 방에서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회장 부인 오수진의 방이었습니다. 서준은 지난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부인과 대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정부가 말했었습니다. 사모님은 밖에 잘 안 나오세요. 방에만 계시다가 가끔 온실에 가셔서 난초를 돌보시죠. 우울증이 심하셔서 약도 드시고. 서준은 온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로 된 작은 온실이 저택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종의 난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7시 회장님이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오늘따라 표정이 더 굳어 보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회장은 인사도 받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백미러로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옆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조찬 미팅 장소는 시내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회장님을 내려드리고 서준은 주차장에서 대기했습니다. 2시간쯤 지나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더 굳어 있었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강남대로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 기사, 자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했나? 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동안 업무 외의 말씀은 거의 하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네,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효자로구만. 자식 잘 둔 어머니는 복이 많으신 거야. 서준은 백미러로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준혁이가 왔군. 강준혁? 서준도 그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회장의 조카이자 강상그룹 전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회장을 따라 서준도 짐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양복에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삼촌 오셨습니까? 무슨 일인가? 이사회 건으로 급히 보고 드릴 게 있어서요. 두 사람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준은 짐을 정리하고 차고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지나는데 서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겁니다. 삼촌, 해외 법인 거는 제가 맡겠습니다. 삼촌께서 직접 나서실 필요 없습니다. 자네가 감당할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준혁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야망 같은 거였습니다. 서준은 더 듣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남의 일에 관심 가질 처지가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오후가 되어 서준은 차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실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오수진 부인이 온실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부인은 마치 유령처럼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물뿌리개를 들고 계셨습니다. 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부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새로운 기사분이시군요. 네, 최서준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서준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퍼 보였습니다. 피아노 소리 들렸습니까?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그렇군요. 이 집에서는 15년째 피아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전엔 매일 들렸는데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아이가 쳤었거든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집안이 온통 음악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은 아무도 못 칩니다. 저도 못 치고 그 애 없이는 못 치겠습니다.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늘 이럽니다. 익숙합니다. 부인은 눈물을 닦고 다시 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회장님을 저택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준혁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서준은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가정부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전무님 오셨죠? 네, 봤습니다. 저분은 맨날 옵니다. 회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택이라도 물려받으려는 건지 가정부가 혀를 찼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돌아가신 후로 후계자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 전무님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남의 집안 사정에 끼어들 생각이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밤 9시 서준은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차고에서 나오는데 저택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또 그 이상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알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저 피아노가 자꾸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은 긴급 이사회로 오전 일찍 외출하셨습니다. 오수진 부인도 병원 진료가 있어 나가셨습니다. 가정부들도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저택에는 서준 혼자 남았습니다. 오후 2시 서준은 차 정비를 마치고 거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햇살이 피아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딱 한 번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맑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 선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서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음악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산 회장이었습니다. 이사회가 조기 종료되어 일찍 귀가한 거였습니다. 회장은 복도를 걷다가 피아노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이 곡은. 회장은 비틀거리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운전기사 최서준이 딸 예린의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린이 마지막으로 작곡했던 미완성곡을. 서준의 연주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준이 천천히 눈을 뜨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준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자네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그 곡을 어디서 배웠나? 배운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던 멜로디라고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당장 나가게. 아니, 잠깐. 회장이 서준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나? 최서준입니다. 나이는 28입니다.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28. 15년 전이면 13. 예린이 세상을 떠난 그해 호숫가에 있던 소년의 나이였습니다. 자네 15년 전 일을 기억하나?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15년 전 기억이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깨어났을 때 모든 걸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가보게. 오늘은 쉬게나.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됐네. 가보게. 서준이 황급히 저택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회장은 피아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만졌습니다. 예린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회장은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예린이 마지막으로 녹음했던 미완성곡이 담긴 기계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린의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멈췄습니다. 예린이 완성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서준이 친 곡은 그 이후까지 완벽하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예린의 머릿속에 있던 멜로디를 그대로 읽은 것처럼 말입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기사였습니다. 천재 피아니스트 강예린 양, 호수에서 익사, 구하려던 소년도 중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비서, 긴급하게 조사할 게 있네. 최서준이라는 청년, 28살, 15년 전 병원 기록을 찾아보게. 특히 그해 여름 익사사고 관련. 전화를 끊고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만에 운명의 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최서준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서준은 회장님께 호출을 받았습니다. 서재로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해고되는 걸까?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앞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15년 전 여름 청평 호수 근처 병원에 입원했었지? 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조사했네. 자네는 익사 직전에 구조됐어. 의식불명 상태로 이틀을 보냈고 회장이 서류 한 장을 서준에게 건넸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였습니다. 피아니스트 강예린 양 익사. 함께 있던 소년도 물에 빠져. 소년은 예린 양을 구하려다 익사한 것으로 추정.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네가 이 소년일 가능성이 높네. 병원 기록상 자네가 입원한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거든. 서준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의 파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립니다. 가끔 꿈에서, 그리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예린의 사진이었습니다. 18살에 밝게 웃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이 아이를 기억하나? 서준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예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립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자네는 내 딸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네. 경찰 조사 기록에 남아있어.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구하지 못해서. 아니야. 자네가 최선을 다했네. 13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자네를 찾으려 했었네. 하지만 자네 어머니가 가난하셨어.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드셨지. 결국 퇴원 후 연락이 끊겼고.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곡.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친 그 곡은 예린이가 마지막으로 작곡하던 곡이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가락이 저절로. 예린이가 그날 자네에게 그 곡을 불러줬던 것 같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네. 예린이는 수영을 잘했어. 그런데 갑자기 물에 빠졌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삼촌, 무슨 일입니까? 자네는 상관없는 일이야. 준혁이 서준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서준은 왠지 모를 한기를 느꼈습니다. 서준이 인사를 하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 저 기사 뭡니까? 왜 예린 누나 얘기를? 서준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강준혁의 저 반응은 뭘까? 그날 밤 서준은 꿈을 꾸었습니다. 호숫가였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서준아, 이 곡 들어봐. 내가 만든 거야. 소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준은 그 소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소리, 그리고 어둠. 서준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님은 서준을 다시 서재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박 비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네에 대해 더 조사를 했네. 유전자 검사도 했어. 박 비서가 서준의 앞에 서류를 펼쳐 보였고 일치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신문기사 속에 그 소년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진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네. 회장이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예린이의 작곡 노트야.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쓰던 거지. 여기 보게. 노트에는 악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완성된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백에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서준이에게 이 곡 완성되면 제일 먼저 들려줄게.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호숫가에서 자네와 예린이는 함께 있었네. 예린이가 이 곡을 만들고 있었고 자네에게 들려줬던 거야. 그래서 자네 무의식 속에 그 멜로디가 남아 있었던 거지.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네는 내 딸의 친구였어. 그리고 목숨을 걸고 딸을 구하려 했던 소년이고. 죄송합니다. 구하지 못해서. 회장이 서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네. 자네 덕분에 나는 진실을 알게 됐어. 15년 동안 의문이었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거든.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린이는 수영을 잘했네. 호수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했어. 그런데 갑자기 익사했지. 경찰은 쥐가 나거나 발작이라고 했어. 하지만 난 항상 의심했네.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밀었을 가능성 말이야. 서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회장은 15년 전 사건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다름 아닌 조카인 준혁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호숫가에서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고 준혁도 거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알리바이가 있었어.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회장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서준의 손을 덥석 잡더니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그날 일을 기억해낼 수 있겠나? 최대한 노력해보게. 자네가 유일한 목격자일 수 있어.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준혁이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삼촌, 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저를 조사하신다고 쓰니까? 회장이 잡고 있던 서준의 손을 놓고 일어나 붉게 상기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저를 의심하시다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니까 조사하는 거야. 저는 결백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제가 보트를 타고 있는 걸 봤습니다. 10분간은 아무도 못 봤지.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서준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명백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기사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신원도 불분명한 자의 말을 믿으시고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준혁은 이를 갈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조심하게. 준혁이가 자네를 위험하게 볼 거야. 회장은 걱정스런 표정으로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서준도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밖을 바라보니 저 멀리 준혁의 차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저택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호숫가 예린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예린아, 조심해. 서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예린이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강준혁? 서준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서준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준 씨, 큰일 났습니다.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준은 황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근처 공원에서 발견됐습니다. 서준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걱정했잖아요. 서준아, 우리 아들. 선희는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곧 혼란스러운 표정이 됐습니다. 물에 빠졌어. 서준이가 물에 빠졌는데 구해야 해. 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십니까? 호수에서 물에 빠졌잖아. 그 소녀랑 같이. 엄마가 늦게 도착해서 미안해. 선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요양보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가끔 오래된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한다고 보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준은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15년 전 그날 일 기억나십니까? 선희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엄마가 늦었어. 일이 늦게 끝나서 호수에 갔더니 사람들이 난리였지. 구급차가 와 있고 저를 찾으셨죠? 응. 병원에 실려갔다고 해서 따라갔지.
근데 넌 혼수 상태였어. 이틀 동안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선희가 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넌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 엄마도 이름도 다 잊어버렸지.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가난해서 미안해. 병원비도 겨우 냈었지. 우리 아들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했는데. 선희의 눈빛이 갑자기 희미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노래 잘하고 있어? 다시 선희는 혼자만의 세상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럼요.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저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를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서준의 말에도 선희는 멍한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준은 선희를 부축해 침대에 누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엄마, 좀 쉬고 계세요. 방을 나오려고 할 때 선희가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널 찾아온 남자가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왔지? 서준을 찾아온 남자. 서준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준은 저택으로 돌아가 회장님께 어머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역시 그랬군. 준혁이가 자네를 확인하러 갔었던 거야. 서준도 회장의 말이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깨어나서 진실을 말할까봐 두려웠겠지. 하지만 자네가 기억을 잃었다는 걸 확인하고 안심한 거야. 심증은 충분했지만 서준의 꿈과 정황만으로 진실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서준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차고 쪽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쾅! 서준과 회장이 뛰어나갔습니다. 서준의 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엔진룸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가정부들이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경비원이 CCTV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차고에 들어온 게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준혁이 자신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서준의 차가 아니라 서준 자신이 될 거라는 것도. 그날 밤 서준은 저택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회장이 안전을 위해 저택 별채를 내주신 겁니다. 잠을 청하려는데 창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택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이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해. 위협이었습니다.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억을 되찾겠다는 결심이 더 강해졌습니다. 나흘 동안 서준은 회장의 저택별채에서 머물며 옛날 자료들을 살피고 회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장은 서준의 집에 24시간 요양보호사를 보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서준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건반을 만지는 순간 모든 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5년 전 그날 호숫가 예린과 서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린이 녹음기를 틀자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준아, 이 곡 어때? 너한테 선물하려고 만든 건데. 정말 좋아요, 누나.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강준혁이었습니다. 예린아, 얘기 좀 하자. 오빠,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 예린을 구석진 호수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준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좀 도와줘야지. 오빠, 그 돈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 유학비로 주신 거잖아요. 가족끼리 뭘 그래. 잠깐만 빌리는 거야. 안 돼요. 오빠 도박 빚에 쓸 거 다 알아요. 순간 준혁의 손이 예린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예린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예린 누나. 서준이 뛰어갔습니다. 준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준은 주저없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예린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손을 뻗었습니다.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누나. 하지만 옷이 물을 머금어 무거웠습니다. 서준은 허우적거렸고 예린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준혁이 다시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준아. 예린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기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서준은 피아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기억했습니다. 강준혁이 예린을 밀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서준은 곧장 회장님께 달려갔습니다.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회장님, 기억났습니다. 다 기억났습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인가? 네, 강준혁 씨가 예린 누나를 밀었습니다. 돈 때문에 다투다가 저는 예린 양을 구하려다 같이 빠졌고 말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년을 그놈 옆에서 조카라고 믿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회장이 다급하게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진짜 목격자도 없앨 수 있겠네요. 준혁이 서준을 향해 다가오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습니다. 준혁? 정신 차려. 늦었습니다, 삼촌. 이미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15년 전에 서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혁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서준의 팔에 피가 났습니다. 아, 15년 전에도 내가 없었으면 완벽했어. 그런데 왜 나타난 거야? 왜 기억을 되찾은 거야? 준혁이 다시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몸을 날렸습니다.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 미친놈, 내 딸을 죽이고도 모자라.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준이 급히 칼을 집어 차버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미리 대기시켜둔 거였습니다. 강준혁 씨 살인미수 및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준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준혁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완벽했는데 이 운전기사 하나 때문에. 회장이 준혁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 딸을 돈 때문에 죽인 내가 감히. 준혁은 끌려나갔습니다. 서준은 주저앉았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회장이 서준을 부축했습니다. 우리 예린이를 위해 진실을 찾아주고 다치기까지 해서 정말 고맙고 미안하네. 예린 누나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서준을 실어 나르는 순간 오수진 부인이 달려왔습니다. 당신, 그게 정말입니까? 준혁이가 우리 예린이를? 여보,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봤어. 부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강준혁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일이고 증거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매수했던 목격자의 거짓 진술과 서준의 증언, 그리고 최근 서준에게 칼을 휘두른 일까지 준혁에게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됐습니다.
서준은 병원에서 회복했습니다. 팔에 난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회장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서준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나? 운전기사가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제 길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자네답니다. 그럼 이건 밖에.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진실을 찾게 해준 대가야. 그리고 내 딸의 친구였던 자네한테 주고 싶었던 장학금이기도 하고. 늦었지만 서준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어머니 치료에. 그리고 자네 꿈도 이루게. 합창단으로 돌아가게. 며칠 후 서준은 어머니를 좋은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선희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아, 우리 아들. 어머니가 서준을 알아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서준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엄마, 저 다시 노래합니다. 정말? 합창단으로 돌아가는 거야? 네, 오디션 붙었어요. 선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목소리가 제일 예쁘지. 엄마 자랑이야. 서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준은 회장님의 부름에 저택을 다시 찾았습니다. 거실로 안내됐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오수진 부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서준 씨 왔군요. 부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사모님 피아노를. 네, 오늘 처음 앉아봤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부인이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린이 곡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함께 쳐주실래요? 제가 말입니까? 네, 예린이가 가장 들려주고 싶어 했던 사람이 당신이지 않습니까? 서준은 부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부인의 왼손이 저음을 바쳤고 서준의 오른손이 멜로디를 그려냈습니다. 예린이 마지막으로 남긴 미완성곡. 15년 만에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음악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회장이 소파에 앉아 듣고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여운이 길게 남았습니다. 부인이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린이가 좋아했을 겁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예린 누나의 곡을 완성할 수 있어서.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예린이가 지켜봤을 거야. 하늘에서.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그 피아노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와 희망의 악기였습니다. 석 달 후 서준은 국립합창단 무대에 다시 섰습니다. 조명이 쏟아지고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객석 맨 앞에는 어머니 선희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태산 회장 부부가 함께 계셨습니다. 서준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깊은 목소리가 공연장을 울렸습니다. 2년 동안 멈춰있던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들을 완벽하게 알아보셨습니다. 서준아, 정말 잘했어.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선희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노래 못하게 해서 미안했어. 엄마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아닙니다, 엄마.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이 더 소중합니다.
선희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서준도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15년 만에 되찾은 기억도 2년 동안 멈췄던 노래도 모든 게 의미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린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기사가 피아노에 앉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기적. 15년의 비밀이 풀리고 상처가 치유됐습니다. 음악은 기억을 되살렸고 진실을 밝혔으며 사람들을 이어주었습니다. 최서준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왜 그 피아노에 이끌렸는지를. 그건 예린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미완성된 곡을 완성해달라는, 그리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으로 마음을 울렸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즐거움이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